지금 신인규 기자 역시 만만치 않죠. 예, 우리 신인규 기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만만치 않을까요? 아, 잘생겼다는 얘기고요. 어제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반도체 이슈였단 말이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해서 뭐 622조 원 뭐 이렇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한다. 이런 네. 내용이 있던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지난해 3월부터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지난해 3월에 삼성전자가 300조 원의 대규모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2042년까지 경기도 용인에 이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한다 계획 발표한 이후에 이거를 좀 업데이트한 내용이 또 여러 가지들이 모아져서 어제 정부가 대규모로 발표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과 이 평택, 기흥까지 인근 지역의 투자 계획 다 더해졌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480조 원을 들여서 일단 용인에 6기, 평택에 3기 등 9개 생산 공장을 신설하고요. SK하이닉스는 용인에 122조 원 들여서 생산 공장 4기 짓습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데도 삼성전자가 20조 원을 더 써서 삼성전자만 500조 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22조 원 투입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2027년에 생산 팹 3기 그리고 연구 팹 2기가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2030년 기준 월 770만 장의 웨이퍼가 추가로 생산될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는 여기에 기업들 민간 투자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그리고 반도체는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용수라든가 이런 인프라들 차질 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용수, 물도 중요하고 전기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부도 지원하겠다는 얘기고요. 2047년이면 지금부터 24년 후네요. 맞습니다. 24년 후까지 600조 넘는 돈을 집중적으로 이제 투입을 해서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요거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었고요. 요 삼성이나 SK 외에 다른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번 투자 주인공 당연히 삼성, SK입니다만 약간 눈을 돌려보면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자료를 좀 잘 읽어보면 생태계 육성에 꽤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해 이 소부장이라고 하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연구 개발에 그래도 640억 원의 예산 편성하고 지원 사업 신설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전반적으로 밀어주겠다는 분위기가 확인이 됩니다. 반도체 설계 부문, 우리가 팹리스라고 더 잘 알고 있는 이 부문 육성에서 현재 세계 50위권 내 팹리스 기업 하나밖에 없는데 2030년까지 50위권 안에 10개 기업을 우리나라에 진입시키겠다는 기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를 짓게 되면요. 그동안에는 이 건설 기대감, 공사 기대감으로 설비 공사 관련주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보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 이 삼성전자 평택공사 단지 당시에 이 광명전기 같은 이 수배전 공사, 그러니까 이 물 같은 거 이 파이프라인 공사하는 이런 수배전 기업부터 건설 관련 기업들 함께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과거에 수주를 땄던 기업들이 이번 클러스터 소식으로 다시 한번 기대 심리를 받게 될지 주목할 부분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금 유가뿐만 아니라 물류, 글로벌 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중동 소식 지금 준비를 우리 신 기자가 했습니다. 친이란 세력 예멘 후티 반군하고 이제 서방 연합군하고 지금 계속 주고받고 있죠. 공격을. 업데이트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서방 연합군과 예멘 반군 공세가 잦아들었으면 좋겠는데 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이었습니다. 미군이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쏜 대함 미사일을 격추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멘 반군이 미군 군선을 노리고 직접 미사일을 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의 홍해상 공격에 미군이 직접 대응한 것이고요. 이것은 맥락은 좀 있습니다. 사실 미군이 이 예멘 반군의 이 공격이 거세니까 예멘 서부를 직접 타격을 했어요. 공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멘 후티 반군이 잠잠해질 줄 알았더니 굴하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글로벌 주요 무역로다 홍해가 그렇다라는 소식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항행이 갈수록 위험해지면서 물류비 급등, 공급망 대혼란 아무래도 조금 커질 것 같다라는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후팀 반군 진짜 나쁜 놈들이죠. 아니 왜 민간 선박을 공격을 하나요? 군인끼리 싸우는 것도 아니고. 네. 어쨌든 최근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보다 천연가스, 즉 이제 액화 상태로 주로 수송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천연가스가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네. 예, 이거 선박을 통할 경우에 이제 액화 상태로 이제 그렇습니다. 수송한다는 얘기고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카타르의 국영 에너지 회사 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 안보상의 이유로 홍해를 통한 LNG, 액화천연가스선 운송 일시 중단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카타르가요, 이 LNG 수출만 따지면 세계 2위입니다. 세계 2위인데 이곳이 수출을 좀 중단한다.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에 좀 문제가 생기겠구나라는 걱정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LNG 가격이라든가 천연가스 가격 오를 수 있다는 거고요. 사실 1월 초부터 천연가스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주 대비 지금 두 자릿수 상승하고 있는 상승률이 두 자릿수 정도 되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뭐 이제 미국이나 호주 뭐 이런 데가 이제 LNG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카타르도 지금 우리 신 기자 얘기처럼 세계 2위 수준의 굉장히 큰 규모, 특히 한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어서 우리 불안한데 네. 이런 불안이 지금 우리 수입 물가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장 12월 조금 전에 나왔죠. 그 새벽 6시에 나왔던 데이터에 따르면은 12월까지는 영향이 크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향이 없었다기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물가를 조금 더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은행이 16일 오늘 발표했습니다.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 보면요. 수입 물가지수가 11월보다 1.7% 하락했습니다. 왜 그러냐? 환율도 조금 괜찮았고요. 국제 유가도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 경기 침체 걱정 때문에 절 오른 영향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산품이라든가 중간재 화학품 이런 것들이 가격을 조금 수입 물가가 좀 내려가는 효과까지는 나왔습니다만 이게 그래도 문제가 조금 되죠. 왜냐하면 한은도 봤을 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브리핑을 하면서 홍해 물류 대란에 대한 추이 자체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해상을 통한 운임비 급등 현재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태가 우리 관련주에 끼치는 영향 안 볼 수 없겠죠. 어떻습니까? 봐야 됩니다. 일단 세계 해운부터 보면요. 해운주는 좋겠죠. 해운주는 좋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해운 운임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한 달 사이에 2배 뛰었고요. 관세청에 따르면은 지난달에 그 미국 그리고 유럽 장거리 노선 수출 물류비가 전월 대비 많게는 4.7% 그러니까 5% 가까이 올랐습니다. 11월만 해도요. 지난해 11월만 해도 이게 물류비가 다 감소세를 기록했는데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흐름이. 그래서 일단은 운송 섹터에는 홍해 사태가 수혜를 줄 거다라는 기대 심리에 해운주 그동안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길어지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타격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오는 거는 가전주 괜찮을까에 대한 투자 심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가전주에는요. 어떤 거를 봐야 되냐면 홍해 사태 이후에 차질 빚고 있는 수혜주 운하가 우리나라 가전주 수출의 해상 운송량 가운데 10% 정도 담당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아무래도 공급망 혼란이라든가 비용 부담, 우리나라 가전주들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출만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걱정이 더 큽니다. 자, 삼성 SDI 소식으로 일단 이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세계 2위의 니켈 광산을 인수하기로 했다. 니켈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많이 쓰이는 그 주요 광물이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 기업의 이 미래를 좀 움직일 수 있는 얘기일 겁니다. 삼성 SDI가요. 캐나다 니켈이라는 회사, 캐나다 상장사입니다. 여기에 지분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얼마를 단행했는지 보면은 245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245억 원 정도 투자해서 캐나다 니켈 지분 8.7%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분 인수를 통해서 광산을 이제 갖게 네,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캐나다 니켈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광산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크로퍼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게 현재 진행이 된다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니켈 광산 프로젝트가 되는 거거든요. 이 니켈 광산 프로젝트의 지분 10%를 1억 달러 정도의 매입할 권리까지도 이번에 지분 인수를 하면서 확보를 한 겁니다. 거기다가 삼성 SDI는 캐나다 니켈이라는 이 니켈 제조업체, 광업체에 따라 가지고 이 합의에 따라 가지고 니켈뿐만 아니라 코발트 제품에 대한 장기 구매 계약 권리도 같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니켈 광산 지분 투자한 거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도 잘한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까요? 일단은 삼성 SDI가 해외 광산 기업에 지분 투자해서 직접적으로 투자한 거 이거 첫사례입니다. 첫사례고요. 이번 지분 투자로 당연히 삼성 SDI 입장에서는 니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공급받은 니켈로 뭐 하냐? 삼성 SDI 뭐 하고 있냐 보면요.
삼성 SDI가 이 중국산 배터리, 그러니까 좀 저가로 불리는 LFT 배터리에 공세에 맞서가지고 고성능 배터리 하이니켈 이 제품을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니켈 배터리는 LFP 배터리 대비해가지고 이 에너지 밀도가 한 40% 정도 높이고요. 니켈 함량이 여기에 8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니켈 공급망 이거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걸 했고 하이니켈에 대한 이 판매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고 늘려갈 수 있겠다라는 보관까지 깔려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